안녕하세요. 창창입니다. 오늘은 링라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는데요. 왜 장교 출신들은 이렇게 큼직한 반지들을 끼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링라커에 대한 재미난 얘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흔히들 이 사관학교 출신들을 링라커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사실은 영어에서는 슬랭입니다. 슬랭이니까 정식 용어는 아니라고 하는데 이 링라커의 유래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장교 출신들은 이렇게 큰 반지들, 우리나라 장교들은 이렇게 끼고 있는지 이런 걸 한번 보고 왜 이 반지를 끼고 있나, 반지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음미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반지는요, 우리나라 출신 장교들이 끼는 것만은 아니었어요. 미국의 장교들이 끼고 있었던 거를 우리가 흉내를 내서 가져온 거죠. 특히 사관학교 출신들이 먼저 시작을 했는데 유난히 큰 반지가 눈에 띄기 때문에 이 반지 왜 이게 끼고 있는가 이렇게 하는데, 그 유래를 알려드리면요. 이 링나커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반지로 이렇게 노크를 한다라는 뜻이죠. 링나커라는 거니까요. 링나커는요, 말 그대로 반지를 끼고 있는, 반지를 두드린다는 거죠. 반지를 끼고 반지를 두드린다라는 뜻인데요. 사관학교 출신들에게 흔히 통용되는 이제 슬랭이 돼버렸습니다. 링나커가.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는 사실은 그 인티그리티의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발음을 좀 꼬아서 하면 인어그리티라고도 하는데 우리말로 번역을 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여기에는 진실, 진정성, 성실, 신뢰, 근면, 정직, 청렴과 같은 뜻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급 단어인 거죠. 인터그리티, 이노그리티라는 단어는 미국이나 이 영어권 나라에서 이 이노그리티라고 하는 뜻은요, 그 함의가 많은 거죠. 뭐 진실, 진정성, 성실성, 신뢰, 정직, 근면, 청렴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한 단어로 넘어오지 못하는 거죠. 우리도 한 단어로 못 가는 게 있잖아요. 정, 뭐 이런 거. 영어로 정이 뭐냐. 그놈의 정 때문에 할 때 이 정. 정이 뭐냐면 영어로 정을 표현하기가 쉽지 않죠. 그 다음에 뭐 한 있잖아요. 한이 서린다. 내가 뭐 한이다 한 뭐 이럴 때 그 한 이런 거는 영어로는 표현을 하기가 어렵다. 한이라는 뜻을 의미를 영어로 전달하기는 어렵듯이 영어에서 인티그리티, 이노그리티는요, 우리말로 또 땡기기가 어렵습니다. 진실, 진정성, 뭐 청렴, 결백, 뭐 책임감, 정직함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과 미국 사회에서는 이 책임 있는 직책에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요구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인티그리티이기 때문에 그래요.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가장 위험하면서 고난도의 임무를 수행하는 집단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미 공군의 폭격기 조종사들이었습니다. 물론 전투기 조종사들도 임무를 수행하는 게 위험했고 생존율이 낮았지만 그거보다는 폭격기 조종사들의 생존율과 귀환율이 훨씬 더 낮았습니다. 생존율이 50% 정도밖에 안 됐던 거죠. 가끔 출격을 나가면은요, 두 명이 출격을 나가면 한 명만 살아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또 출격을 나가면 또 한 명만 돌아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 육군들의 전략, 군사 전략이라는 게 뭐냐면 선방어 위주의 일단 참호전에서 그걸 전격전으로 깨면서 독일이 그 개념을 깼지만 어쨌든 지상전 위주의 상당한 소모전이었다면은 이때 새롭게 공군의 전략 폭격론이 이 고개를 들고 현실화되는 과정이 생깁니다. 바로 이탈리아의 줄리오 듀헤라는 군인인데요. 이 뒤에 전략 폭격 개념이라는 게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전략 폭격 개념이라는 게 뭐냐? 전 세계 공군의 전략 폭격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각인시켰는데 쉽게 말하면 적의 중심 깊숙이 날아가 가지고 폭격을 해서 적의 전쟁 의지를 말살시킨다는 겁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항공력의 중요성이 인식이 되었고요. 전략 폭격이라는 개념이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동안은 2차원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물론 해군도 움직였지만 해군도 2차원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공군이 나타나면서 3차원 공중 공간을 통해서 전장의 개념이 달라졌고 전장, 싸우는 위치가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당시에 전선을 형성하고 있던 그 선형 전투에 머물러 있던 전쟁의 사상을 하늘이라는 3차원 공중 공간으로 끌어올리면서 항공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 가능성을 열어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듀헤의 전략 폭격 개념이에요. 여기에는 적진 깊숙이 침투를 해가지고 항공기에서 폭탄을 투하하는 겁니다. 육군 입장으로 보면 거기까지 끌고 가서 포를 끌고 가서 쏴야만 하는 거였는데
적진 깊숙이 가가지고 이제 그 투사를 하는 거죠. 이 폭탄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의 심장부를 직접 타격할 수 있죠. 군수물자라든지 전쟁 지원물자를 파괴하고 다수의 민간인들에게는 공포심을 유발시킴으로 해서 전쟁 의지를 아예 말살시켜버리는 전략이었어요. 미국의 경우에도 이 윌리엄 미첼 장군, 이 사람은 이제 사후 추서계급으로 장군이 됐습니다만, 윌리엄 미첼 장군이나 영국의 휴 트렌차드 같은 인물들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순수 공군력으로 하늘에서 싸움을 하게 되는 그런 사상적인 기초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라는 것을 육군이 주도해서 육군이 모든 걸 다 하고 육군이 마무리하고 육군이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전쟁의 시작을 공군이 하고요. 전쟁의 마무리 직전까지도 공군이 합니다. 이제 지상에서 하는 일은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사상적 이론이 현실화되는 데는 굉장히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현실에서는 공습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이 되는데 사실상 공습에서도 피해가 많이 당하지만 항공기 기술 자체가 오늘날처럼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문제도 있죠. 그다음에 각종 기상 제한치, 오늘처럼 비 오거나 날이 흐리거나 하면 폭격지 기상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또 하나는 뭔가요? 항공기 기술과 내비게이션 문제도 있지만 적의 구축한 방공포병의 방공망 이런 것들에 의해서 목표물에 대한 공격이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항공기 자체의 신뢰성도 낮았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쉽게 말하면 공중에서 항공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못 돌아오는 경우도 많았던 거죠. 더군다나 초기 미군의 폭격기들은 자체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무장을 하게 되는데요. 폭격기 전방과 좌우 방어를 위해서 이제 기관총들을 다 댑니다. 그리고 후미에 달려있는 이 기관총을 장착하게 되는데 문제는요. 기체 상부에 달려있는 기관총은 밑으로 안 내려가고 기체 하부에 달려있는 기관총은 위로 못 올라가고 하니까 독일 조종사들이 몇 번의 조업 끝에 미군 폭격기들의 취약점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폭격기하고 수평을 이뤄가지고 공격을 하기도 했었죠. 초기에 그랬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제 이런 사실을 알고 미군 폭격기들이 자체 방어를 위해서 이 기관총의 조준 제한선을 극복을 했죠. 그래서 개량형이 나왔어요. 꼬리에서 위아래로 움직이기도 하고 이 터렛에서도 전방에서도 위로도 올라갈 수 있게 하고 뭐 이렇게는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2차 대전 당시 폭격기 조종사들의 스트레스는요, 극한에 다다랐고요. 생존에 대한 공포감은 말도 못했죠. 특히 출격 후에 돌아오는 귀환율이 50%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다음번에 또 출격을 해서 또 돌아올 수 있을지 미지수였었죠. 그래,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한 대대에서 적의 주요 지역에 대한 폭격 임무가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너무 생존율이 낮은 너무 위험지대 당연히 전략적이니까 적의 방공망이 구축이 잘 돼 있겠죠. 그리고 거기까지 멀리 가야 되고 또 폭격을 하고 나서 돌아와야 되니까 쉽지 않은데 이때 이 임무를 누가 수행을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잠시 침묵이 흘렀겠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로 저 왕방울만한 반지를 끼고 있던 장교들이 그냥 뭐 손을 번쩍 들고 제가 하겠습니다. 뭐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왜냐하면 동료 조종사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의 이미지를 고려해서 그냥 조용히 이렇게 테이블을 칩니다. 그래서 이제 링 나커라는 별명을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임무 수행을 하러 가게 되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적 지역에서 저렇게 폭격을 하고 오면 그대로 그냥 폭격만 하고 돌아오면 좋은데 적 전투기들도 우리 폭격기를 그냥 두지 않았겠죠. 미국 폭격기가 뜨면은 독일군 전투기들이 가서 또 요격을 하고 그러면 우리 전투기들이 또 호위를 하러 갑니다. 근데 전투기들은 방어가 유리하죠. 왜냐하면 공격하러 가는 동안에 연료를 쓰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 어려운 임무를 누가 수행하느냐고 했을 때 조용히 자신의 반지를 톡톡하고 책상에 두들렸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유래했던 게 바로 링 나커라는 거예요. 사실 졸업 반지라는 게 바로 여기에 유래가 됩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폭격기들이 이렇게 수월하게만 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적의 요격을 받는 거죠. 이거는 적의 공격을 받고도 저렇게 조종석
밑에 하부까지 공격을 받았음에도 무사히 귀환했던 저런 폭격기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였죠. 그래서 오늘날 이 사관학교 출신들에게는요, 이런 반지를 이제 띄워두게 됩니다. 바로 요게 공군사관학교의 반지 증정식, 지환식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이 사관학교 졸업을 하기 전날 보통 반지를 이렇게 주게 되고요. 저런 형식을 하게 됩니다. 사관학교 졸업 반지를 주기 위해서 다이아몬드 대형으로 격려를 하고 그 대형 사이로 이제 통과를 하게 되면서 반지를 받게 되죠. 저때 사람들에 따라서는 자기 여자친구 피앙세 반지를 선물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피앙세 반지는요, 본 반지보다는 조금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피앙세 반지를 주기도 하고, 본 졸업식에서는 이런 대형으로 이제 졸업생들이 반지를 끼고 행사에서 임석 상관이신 대통령께 경례를 하면서 임관을 하게 되는 거죠. 좀 멋지지 않습니까? 언젠가 오바마가 미 해군사관학교에 갔을 때, 미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얘기하죠. 임관을 하고 임지에 가서 임무가 어렵거나 초심이 흔들릴 때는 여러분들의 반지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반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떠올려 보십시오라는 연설을 해서 유명하고요. 우리나라는 어차피 미국의 사관학교 제도가 우리나라로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해군사관학교 8기, 해군사관학교 8기가 졸업할 때 최초로 이 반지를 끼게 됐었고, 그 뒤로 이제 공군사관학교도 같이, 육사도 같이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이 반지의 원래 이 탄생석은요, 원래는, 제가 탄생석이라고 말해버렸네요. 원래는 이 반지의 보석은요, 자기의 탄생석을 넣습니다. 원래. 미국 사관학교 출신들은. 근데 이게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자기 탄생석을 넣는 게 아니라 출신으로 구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관학교 출신들은 이렇게 루비를 박아넣게 되고요. ROTC 출신들은 에메랄드, 그 다음에 공군 학사장교는 사파이어, 이런 식으로 이제 출신을 구분하게 된 거죠. 우리나라는 참 그런 거 보면 독특하죠, 여러분. 참 그렇게 출신을 구분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이 반지는 왜 장교들이 이렇게 큰 반지를 끼고 다니느냐? 결국은 이런 과거의 리추얼, 이런 의식이 있었고요. 링 나커라는 그런 숨은 의도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 정식 영어라기보다 슬랭에 가깝고요. 오늘날에는 이 링 나커의 의미가 조금 퇴색되기도 했습니다. 약간은 미국 사회에서도 링 나커라 그러면 어떻게 취급이 되냐면 사관학교 출신으로서 약간 요직을 독점하고 지들끼리 좀 좋은 걸 주고받고 해가지고 이 초기에 링 나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좀 이 의미를 좀 퇴색시키는 그런 이미지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원래 그 링 나커라는 것은 바로 2차 대전 때 폭격기 조종사들이 너무 어려워서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려고 아무도 하지 않을 때 자발적으로 테이블을 톡톡톡 두드리면서 그 임무는 내가 가겠다라고 했던 그런 의식에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반지를 계속 끼고 있는지 아시겠죠? 창창의 군대 이야기였습니다. 대북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하여 필승!